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는 잠시 뒤에 듣도록 하죠. 자,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까지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 이렇게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면서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오늘 출마 선언문 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살펴보면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런 발언들이 좀 눈에 띄는데 오늘 출마 선언문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 설득력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구를 둔 안 의원이 수도권이 최전선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한 점 등이 이제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의원이 오늘 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안 의원은 이제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수도권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121석의 지역구 의원 중에 수도권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17명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 민주당이나 야당에 내준 셈인데 수도권에서 선전하지 않고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도권 출마론 등으로 이제 지금 김기현 후보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제 겨냥을 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안 의원은 이제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이다. 누구보다도 수도권 민심과 중도 스윙보터 그리고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면서 수도권 출신인 점을 특히 더 부각을 했어요. 또 이어서 지금 말하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도 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 아니 운명 공동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총선 승리를 이끌 차기 당대표의 세 가지 요소로 변화를 이끄는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또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안철수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 선언문 나름대로 상당히 좀 신선하고 충격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지금 뭐 김장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윤심의 어떤 작용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은 3선 의원인 김영우 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죠? 예, 우선 김영우 전 의원은 이제 저도 잘 아는 저희 YTN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YTN의 이제 공채 2기 출신인데요. 1967년생으로 이제 고대 정학과를 졸업하고 YTN에서 13년간의 이제 기자 생활을 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 포럼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연을 이제 계기로 해서 18대 총선에서 이제 고향인 포천에 공천을 받았고 이 포천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또 2017년에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선출되자 이제 자전거 국토 대장정을 한 등 이제 유승민계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2019년에는 그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또 2021년 7월 정계에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 캠프 생활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주로 이제 지상파나
종편 채널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이제 보수 성향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요. 하여튼 의정 활동 경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기자 출신으로서의 어떤 언론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좀 상당히 좀 아까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비슷한 성향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개혁적 성향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의 선거전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은 출마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다라면서도 전당대회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당대표 출마자는 많으면 좋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더라도 자신이 당선될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져야 본인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어쨌든 현재 아시다시피 각종 이 국민의힘 내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결선 투표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두 명이 올라가면은 본인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가깝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계로부터 이제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두 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면 본인이 이제 결국 결선 투표에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친윤계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내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나오는 어떤 이 여론조사 지지율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다. 뭐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본인이 수도권 출신 의원인데다가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2030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도층 표심에 본인이 상당한 호소력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판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뭐 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일에 방송 인터뷰에서 좀 더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요. 오늘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명이 기자회견 열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연 공간인 국회 소통관을 빌려달라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직접 현역 의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서울 모처에서 친윤계 핵심 의원을 만난 걸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한 개의 여론조사도 빼지 않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김장연대라고 하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도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접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에 떡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압박이 지금 강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도 이제 뭐 각종 이제 방송 출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공식 석상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계속 전대 출마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채는 뭐 그런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아마 지금 딜레마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를 했다가 그랬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차기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인의 포부를 한번 본인의 꿈을 한번 펼쳐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 이 친윤계 핵심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 이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미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현재까지 오늘까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전당대회는 출사표를 던진다 이런 마음은 이제 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좀 이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네. 그리고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이제 물밑 조율을 좀 더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여론조사상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과 약간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갈등이 촉발된 게 지난 5일인데 신년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이 한 정책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을 하고 둘째를 출산하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여기에다가 또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지원 정책 이걸 언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다음 날 바로 반박을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갈등이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내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 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실 우려 표명에 10분 이해한다라면서도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제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자기 장사,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뭐 해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는 아마 지금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당연직 간사고요. 그 밑에 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또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또 여러 장관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제 국토부 장관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 조율을 거쳐서 뭐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소신이긴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지 않고서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해소할 수 없다. 뭐 이런 소신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한 어떤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반대 의견을 계속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를 뭐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어떤 기조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제 그에 대한 반박 그 회견을 대통령실의 그 안상훈 사회수석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뭐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전당대회 출마도 좀 결심을 굳힌 것 같아 보이는 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 않다.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뭐 해촉 가능성도 지금 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알아서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형식이 어찌 됐든 나경원 부위원장과는 함께하기 어렵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좀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유감이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이 없는 만큼 자신이 제안한 그 헝가리식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융단 폭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뭐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때로는 정치인은 이런 결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실제로 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의 의중이 반드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2014년에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때도 보면 2014년에 당대표 선거에 그 당시 친박계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일방적으로 서청원 후보를 밀었어요.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대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뒤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불행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경원 그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뭐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와 관련해서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당장 오늘도 이제 무슨 청년들 한 100여 명이 그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뭐 비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어떤 여론의 동향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동 기자께서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설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기 위한 게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 사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부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그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뭐 물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실 사회석에 나와서 그를 반박을 한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일종의 이 어떤 정치적 제스처인 거죠. 그것은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것은 뭐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비춰졌을 경우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통령실 브리핑이 언제 나왔냐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 KBC 광주 방송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네. 이렇게 밝힌 뒤에 이런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오비락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과 이 엇박자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말 상당히 아주 아주 미묘한 그런 이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향후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까지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이제 임명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팽개치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도전할 것인가 아직 나 전 의원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만은 관심의 핵심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단독 제출하면서 오늘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민생법안 처리,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 요구했고 또 경제 위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요구를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연 거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무인기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할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가 기밀을 까발리자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이다라는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방탄용 그 국회를 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을 사기에 이제 충분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이제 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국회를 열리게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방탄국회 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또 특히 이제 이 긴급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박을 했어요. 이제 국방부 장관과 이제 주요 군사관계 책임자를 국회 본회의에 불러내서 북한 무인기를 우리는 뭐로 탐지하고 어떻게 격파하는지 고스란히 공개해서 북한에 알려주자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주장을 한 것이죠. 이어서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주 원내대표는 이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으로 들여보냈던 것을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임시국회는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만 여야 협상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내일 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이기도 하고요. 국회 긴장감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출석을 하는데 당 지도부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뭐 이 대표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당이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지도부가 동행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혼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제 당대표가 이제 검찰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당대표를 결사옹위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뭐 누가 봐도 맞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보면 169석이나 이제 가진 그 거대 야당 대표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착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또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이 의혹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다. 뭐 더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인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 사수 의지를 다졌어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하면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한 경쟁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되살려서 어떻게든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우려먹을 것도 없는 사안을 계속 우려먹겠다고 검찰이 불만 잘득된다면서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불만 떼면 솥단지만 태워먹는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하면서 지도부 동행 없이 검찰에 가는 것이 민생과 동행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일부 좀 시각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이제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뒤에 이틀 뒤죠. 12일에는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는데 내일 검찰 출석하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자, 관련 내용도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또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